안녕하십니까. 식량닷컴 김규태입니다. 식량닷컴이 푸드플랜 뉴스농장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푸드플랜은 2018년 시작해서 지금까지 6년째 계속되고 있는 정책으로 전국 225개 지자체 중 139개 지자체에서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에게는 생소한 말입니다. 푸드라는 말도 알고 플랜이라는 말도 알지만 푸드플랜이라는 말은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근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합쳐서 부모님. 우리가 이제 개그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좀 써봤는데 마찬가지로 아버지, 어머니, 합쳐서 부모님 하듯 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공급식 등을 합쳐서 푸드플랜 이렇게 말하면 푸드플랜이 어떤 것인지 대충 아시지 않을까요? 물론 이것으로 푸드플랜 정책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유튜브를 통해 차차 알아가기로 하고 일단 푸드플랜 뉴스농장 유튜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플랜 뉴스농장에서 생산하는 품목은 총 8가지입니다.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친환경농업, 도시농업, 식생활교육, 거버넌스 관련 뉴스와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 인터뷰를 통한 심층 뉴스를 생산합니다. 생산된 뉴스는 매주 수요일 아침 6시 식량닷컴 TV를 통해 송출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회 푸드플랜 뉴스농장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뉴스 브리핑과 전문가 인터뷰 순으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여름 부소장을 지낸 송원규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학교급식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김지연 전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예, 먼저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작년까지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일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김규태 단장님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김지연 센터장님은 학교급식 분야를 담당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제 처음인데 앞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이제 보도를 좀 해주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1월 상반기 한 1, 2, 3, 4회까지는 학교급식 관련된 그 법이라던가 정책이라던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한 꼭지씩 좀 전달을 해드리고요. 한 주간의 학교급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모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학교급식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뉴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올해 학교급식 분야의 변화된 부분을 하나씩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유보 통합인데요. 보건복지부가 맡았던 어린이집 관련된 업무가 오늘 6월부터 교육부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조직법이 개정이 되면서 6월부터 복지부가 맡아오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맡게 된다는 말씀이죠. 정부는 이를 위한 선결 과제로 올해 안에 정부 조직법 등을 개정해 보건복지부 보육 관련 업무 및 예산, 인력 등을 교육부로 이관하게 되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복지부가 편성한 영유아 예산은 약 10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시도교육청은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보육 관련 업무를 맡게 될 예정이고요. 이 과정에서는 예산보다는 인력과 조직 이관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교 급식법을 적용받고 있는 유치원과 적용받지 않은 어린이집을 물리적으로 통합할 경우에 여러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학교 급식법을 적용받던 유치원을 관리하는 주체는 시도교육청이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학교 급식법을 적용하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을 결합한 형태인 늘봄 교실이 본격화된다는 점이고요. 요거는 다음 주에 알려드릴 뉴스 브리핑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학교 급식 소식인데요. 먼저 전라도입니다. 1월인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확보된 예산 운영에 대해 사업계획 등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특별자치도가 되었죠. 그 전북자치도 교육청이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을 보호하고 조리실 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 조리실 내 급식기구랑 시설 확충 등을 바꾸고자 예산을 총 627억 원을 투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서 23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노후된 식생활관을 리모델링하고 수선하고 또 노후된 급식기구 등을 교체하고 확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작업 환경이 건강권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2027학년도까지 환기설비 개선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555개 교 중 111교회에 대해서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주요 급식 기구 교체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14억 7,320만 원을 들여서 79교 133대의 전기식 국솥 오븐 등 인덕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급식 위생 및 안전한 급식 환경에 필요한 소독기, 살균 보관고, 냉난방기 등 여러 가지 시설 등을 확충한다는 소식이고요. 또한 전북교육청은 이런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19일 본청 시설 담당, 급식 담당, 교육지원청 시설 및 급식 업무 담당자,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9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 설비 개선 사업 이해 교육을 개최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안타까운 소식이 좀 들려왔었는데요. 조리 종사자가 양념 분쇄기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이 고무장갑이 말려 들어가서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에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긴급 예산 41억 원을 투입해 학교 급식실에 잦은 안전사고 주범으로 몰려있던 양념 분쇄기 대신 식재료 분쇄와 믹스 기능이 동시에 가능한 다믹서기, 만능 다지기 등으로 전면 교체키로 했다는 소식이고 이번엔 경상도는 급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학교 급식 주제별 우수 식당 공모전을 개최를 했고 여기에서 선정된 여러 가지 우수 레시피를 도내 학급에 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구교육청 역시 전북자치도와 마찬가지로 급식 조리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290억을 투입했다는 소식이고요. 충청도는 당진시에서 친환경 급식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것을 작년 비해서 17% 이상 친환경 식자재를 제공하려고 노력했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인데요. 경기도는 친환경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10일에 공포됨에 따라서 경기도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 농가가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복구비를 일반 농가보다 최대 40% 지원받게 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12월 26일 경기도 의회에서 제372회 임시회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친환경 농수산물 재해 피해 복구 비용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신설해서 도지사가 농업 재해로 친환경 농수산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재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에 따라서 기존에 지원하는 피해 복구 비용에 더해서 친환경 농가는 도비로 약 40%를 더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함께 생산 유통 외에 가공을 추가해 지원 범위를 좀 확대하고 학교 급식 및 영유아, 아동, 임산부 등에게 친환경 농산물 공급 근거를 마련해서 미래 세대의 건강 증진 도모는 물론 안정적 소비처를 확보해 친환경 농가의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학교급식실 역시도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인력이 채워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급식실의 안전성 확보와 구성원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요 조례 안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입장을 반영해 학교 내 부담을 줄이는 한편 경기도 교육감 등 교육 당국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지금까지 김지연 센터장님께서 학교급식 뉴스를 전해주셨는데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들 해주시죠.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됐을 때 네. 현장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 걸까요? 일단 학교는 교육부 산하고 어린이집은 기존의 보건복지부 산하였는데 이 어린이집이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 모든 어린이집에 관련된 급식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되게 된 게 가장 큰 변화이고요. 그에 따라서 제일 우선순위로 다가오는 문제는 인력, 그리고 어린이집 급식 시설이 학교와는 완전히 달라요. 또 지금 현재 유치원도 학교와 급식 시설이 달라서 교육지원청의 급식 담당 주무관들이 이제 현장을 갔을 때 지도를 한다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사항을 요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데, 이 유치원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어린이집까지 이관이 된다면 그거를 어떻게 급식을 지도를 할 것이냐의 문제가 가장 크고요. 또 하나는 학부모 대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학교가 100개 교육이었다면 어린이집은 이 학교보다 10배, 100배 정도 많은 숫자의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숫자에 해당하는 학부모의 의견이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응대할 수 있는 기반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어린이집의 기준이 돼야 되는 급식 기준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지연 센터장님의 학교급식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렇게 그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패널분들께서 이렇게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담당자 분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 공공급식 분야를 맡고 있는 이두열 먹거리정책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두열입니다. 예, 먼저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먹거리정책연구소 소장 이두열입니다. 지난 1년 전까지 약 9년 동안 김포시에서 직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근무하였고요. 현재는 지역의 농산물을 소재로 농식품을 기획하고 물류 유통 판매하는 토탈 푸드 솔루션을 하는 지브레인이라는 회사에서 대장 밑에서 소장으로 국내 최고의 농식품 전문가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시청에 근무하기 전에는 수도권 최초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공공급식 분야를 담당하고 계신데 앞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도해 주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공급식이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은 이제 관공서,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급식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게 혹시 농장장님도 그거 아시나요? 급식의 종류가 조례로 국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급식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 학교 급식하고 공공급식은 잘 아실 텐데요. 어린이 급식,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급식, 아동 급식, 이렇게 급식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그것들을 앞으로 뉴스 농장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조금씩 풀어나가면서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공공급식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번 주는 제가 많은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전국에서 정말 훌륭한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특히나 가장 좀 푸드 플랜을 잘하고 있는 청양의 소식을 모아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인구수 3만 명에 불과한 충남 청양군이 푸드 플랜으로 누적 매출 204억을 달성했습니다. 청양군은 지역 활성화 재단법인이 2020년 출범 이후 3년 만에 이룩해낸 성과인데요. 세부 사업별로는 직매장 운영 91억 원, 학교 및 공공급식으로 102억 원, 온라인 쇼핑몰에서 11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청양군은 재단법인에서 950여 생산농가를 발굴 육성하고 학교, 급식, 공공급식, 관내 외식업체, 지역 하나로마트 등 228개소에 550여 품목의 농산 가공식품을 공급하여 지난 2022년도에는 전국 로컬푸드 지수평가에서 대상인 S등급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단법인은 다양한 로컬푸드 활용 사업을 통해 푸드플랜 1번지라는 비전을 잘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에도 청양군인데요. 충남 청양군은 올해에도 통합 돌봄 및 저소득 대상자들에게 주 2회씩 밑반찬 3찬을 공급하는 영양 맞춤 밑반찬 도시락 공급 사업 일명 복지 도시락을 추진합니다. 청양군 지역 활성화 재단이 운영하는 공공급식 지원센터에서 청양군 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청양군 지역 농산물 및 식재료를 활용해 만든 다양한 반찬을 당일 조리, 당일 읍면동으로 배송하게 됩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소식도 청양입니다. 충남 청양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충남 청양군은 관내 80여 개 경로당에 주 1회 총 45주 동안 지역산 식재료 꾸러미를 공급하는 공공급식 지원 사업을 올해도 실시합니다. 식재료 꾸러미는 지역산 제철 농산물인 과일, 잎채소, 구근류 외에 육류 및 어류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제공되는데요.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예산 규모가 재단법인의 예산으로 되는데 연간 예산이 한 2억 3,700만 원 정도 되고 이거를 제가 45회로 80여 개 경로당을 나눠 보니까 1회당 약 6만 6천 원어치 이제 꾸러미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청양군 지역 활성화 재단의 이제 경로당 공공급식 지원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여기가 재단법인으로 구분해서 소개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역에서 푸드플랜 용역을 시작하고 이거의 운영 주체 같은 것들을 정하는 거를 지역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도 지자체의 직영 방식이냐 재단법인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논의를 했었거든요. 저희 지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됐는지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어떤 형태고 이게 장점이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은데요. 네, 청양군은 이제 재단법인이 지역 활성화 재단이다 보니까 급식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 경제 그리고 다른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가 있어서 주무 부서도 농촌 공동체과더라고요. 좀 특이하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그 주민자치, 주민협치 뭐 그런 경우인데요. 지금 규모는 한 23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 재단법인의 예산 규모는 대부분이 뭐 인건비인데 한 20억 정도. 저희가 김포에 살면서 김포에서 업무를 하면서 가장 부러운 게 저희가 김포 지역은 물류센터가 현재 이제 착공돼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재단법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제 시민분들이나 학부모분들이나 농가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누가 일할 거냐죠. 건물은 있는데 누가 일할 거냐. 재단법인 형태로 할 거냐. 직영으로 그럼 공무원을 배치할 거냐. 아니면 어떤 제3의 위탁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다른 지역 소식은 마쳤는데요.
이거를 조사하다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이제 김포에서 그 했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 학생들이 이제 학교 급식을 먹을 수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1학기 때는 학부모들에게 이제 식재료 꾸러미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2학기 때도 이게 진행을 할 수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 내부적으로 이제 고민하고 검토하다가 저희 김포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현재는 7개? 그 당시에는 이제 5개가 있었는데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4만 원짜리 교환권을 전체 학부모 약 7만 명에게 나눠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동안 해왔던 업무 중에서 가장 뿌듯하게 생각한 거는 그때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김포로 이사를 왔는데 로컬푸드 직매장을 단 한 번도 안 가본 학부모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를 정말 놀랐고요. 강제적으로 저희가 4만 원짜리 이제 교환권을 주다 보니까 그때 처음으로 로컬푸드 매장을 가봤다고 하면서 지금 3년이 지난 지금도 로컬푸드 직매장에 부응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지 않았을까 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 기억났습니다. 지금까지 이두열 소장님께서 공공급식 뉴스를 전해 주셨는데 그 이두열 소장님 소개를 전 김포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사무국장님으로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그 소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소개가 먹거리 정책 그 연구소 소장으로 바뀌었는데 먹거리 정책 연구소가 그 어떤 곳인지 어떤 연구소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고 가시죠. 질문하실 줄 알고 답변 자료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먹거리 정책 연구소라고 비영리 민간 단체로 이제 시작을 하였고요. 제가 행정에서 한 9년 정도 경험을 해보니까 그때 좀 이제 일하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요. 조례도 제정도 해보고 개정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행정 지침, 뭐 국도비 확보, 예산 운영, 뭐 선진지 벤치마킹, 위원회 관리, 시민조직, 뭐 모니터링단 같은 조직도 운영해보고 너무 많은 경험을 해왔는데 이게 버리기가 굉장히 아까웠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먹거리 분야 같은 경우 정책들이 부서별로 인해서 아까도 뭐 이제 먼저 말씀하신 뭐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이렇게 정부 부처가 나눠지다 보니까 밑에 시군 지자체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세분화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서별 칸막이론에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의 규모에 비해 국민들의 체감도는 낮을 수밖에 없는 게 항상 안타까워서 학교급식, 공공급식, 아동급식, 어린이급식, 노임급식, 사회복지시설 급식 등 먹거리 분야의 정책을 찾고 연구하고 정리해서 기록하는 연구소를 온라인에 지금 구축해가고 있고요. 첫 번째로 이제 학교 급식운동 20주년 백서에 관련 연구 자료를 처음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요 책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한 3페이지 정도 제가 전국의 시군 센터 현황이나 뭐 관련 조례들 뭐 이런 거 담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에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먹거리 관련 분야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 연구해서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열 소장님의 공공급식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로컬푸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최장수 김포 엘리트 로컬푸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자기소개와 함께 그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그 앵커님의 그 빨간 넥타이가 너무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저도 파란 넥타이를 좀 하고 왔어요. 예, 저는 그 현재 엘리트 농부 김포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또 경기도 민간 로컬푸드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는 농협하고 민간이 같이 하고 있지만은 좀 민간들이 좀 정착화를 좀 시키려고 우리 협의회를 만들어서 열심히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최장수 대표님은 로컬푸드 분야를 담당하고 계신데 그 최장수 그 대표님이 운영하고 있는 김포 엘리트 로컬푸드는 그 민간 로컬푸드로서는 이제 전국에서 그 첫 번째로 연 로컬푸드 직매장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만큼 로컬푸드에 대한 경험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도 이제 많이 이제 겪으셨을 텐데 그 앞으로 그 이 푸드플랜 뉴스 농장에서 로컬푸드에 대한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을 좀 어떻게 보도를 좀 해주실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제 전체적으로 로컬푸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먼저 전체 현황들, 경기도면 경기도 각 이제 지역별의 좀 현황들을 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해서 경기도 소식을 먼저 좀 전해주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딴 지역들 해서 또 민간하고 농협하고의 어떤 로컬푸드의 차이점들 뭐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우리 출하 농업인들의 또 로컬푸드를 출하하면서 또 애로사항들 뭐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좀 하겠습니다. 저는 그 김포에서 로컬푸드를 처음 했지만은 아까 우리 그 이두열 소장님이 혼자 같이 하다가 도망가고 저한테 맡겨놓고 이제 그래서 너무 참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예. 앞으로 그 로컬푸드에 대한 그 생생한 그 현장 얘기를 많이 이제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주 로컬푸드 뉴스는 좀 어떻게 준비를 좀 하셨나요? 경기도 그 도청에서 지금 로컬푸드 올해 이제 2024년도 정책에 대해서 제가 정책위원으로 있어서 그저께 좀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경기도 로컬푸드 현황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매장 수가 좀 궁금하시죠? 보통 몇 개신지 아세요? 여기 아시는 분 계세요? 경기도예요. 예. 31개 시군이니까 100개는 좀 넘었습니다. 현재 그 83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23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83개소가 되고 총 매출액은 1117억. 이거 상반기 기준이니까 그렇게 좀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매장 수가 총 9개가 늘어났고 매출은 260억. 약 한 3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가 도표도 좀 준비했는데 아마 요 밑에 도표를 좀 참고를 하시면은 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2022년도는 74개의 직매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83개라서 한 9% 정도 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이제 됩니다. 품목별 매출액은 농산물이 약 한 552억 원, 49% 정도가 우리 농산물이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만 돼도 우리가 아직 로컬푸드는 꿈과 희망이 아직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축산물은 319억, 가공품은 196억, 기타 49억 순으로 이렇게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는데 다음에 좀 더 상세하게 해서 연도별로 직매장 매출 추이 뭐 이런 것들 좀 조사를 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상태로 좀 본다면 아직도 집에서 밥을 해 드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시다는 거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단장님은 밥을 집에서 잘 해 드십니까? 예, 아주 잘 해먹고 있습니다. 몇 끼나 좀 드시는가요? 3끼 다 먹죠. 그 밥은 제가 아주 잘합니다. 반찬을 잘 못해서 그렇지. 집에서 3끼 다 먹으면 쫓겨난다고 하던데. 저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한 끼 정도 그 정도 먹으면 좀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경기도에 로컬푸드 참여 농가 수는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2000년도에는 16,000 농가 정도, 그리고 24년도 상반기에는 17,000 농가로 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이렇게 로컬푸드를 해봐도 매년 좀 증가 추세는 있는데 사실 로컬푸드가 아직 몰라서 우리 농업인들도 로컬푸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농가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로컬푸드에 오면 농민들이 그래도 돈이 조금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 돈이 안 되면 안 오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연도별 매출액 추이도 보면은 2000년도에 1,600억 정도, 그리고 작년도에 상반기가 1,110억 정도가 됐으니까 상당히 많이 이제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농산물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로컬 푸드에 대한 선호도가 좋아졌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장이 많이 만들어져서 찾아가기가 쉽다. 좀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 로컬 푸드가 앞으로 더 되면은 우리 더 많은 농산물이 판매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좀 세태를 보면은 원스텝 쇼핑을 또 많이 원하십니다. 요새 시간하고 기타 등등 절약을 위해서 로컬 푸드 매장이 보통 오면은 우리 농산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공산품도 사고 싶고 뭐도 사고 싶고 이래서 대부분 보면 요즘에 로컬 푸드 직매장이 반반 로컬 푸드로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반은 로컬 푸드가 반은 공산품, 이렇게 해서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비자가 먼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좀 그런 걸 지금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이제 로컬 푸드 또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에서는 올해 한 67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니까 꼼꼼히 잘 찾아보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로컬 푸드가 활성화돼서 지역에서 농업인들이 영원한 소득 창고가 되는 그날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까지 뉴스를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최장수 대표님께서 로컬푸드 뉴스를 전해주셨는데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그 말씀들 해주시죠. 제가 먼저 질문을 좀 한 가지. 네네. 그 로컬푸드 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농업도 있고 도시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면 그 도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농업이 거의 작게 느껴지는데 절대 수치로 보면 경기도가 작은 농업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에는 뭐 학교급식도 이렇게 활성화돼 있고 그 로컬푸드 직매장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기도가 더 활성화돼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좀 생각이 좀 드는데 뭐 구체적인 뭐 데이터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그 다른 그 농촌 지역하고 경기도하고 이 직매장이 이게 그 뭐 수나 이런 게 좀 얼마나 좀 차이가 좀 있나요? 그래도 경기도가 꽤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다른 지역보다 예, 다른 많은 지역보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워낙 넓어서 지역별로 해서 로컬푸드 매장은 다 이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로컬푸드들이 그래도 매출 쪽에서는 많이 좀 올라가고 판로가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어떤 직매장은 소비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직매장은 소비가 잘 되고, 경기도 이제 보면은 어떤 지역에는 농업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요 가까운 시흥 같은 경우에도 농업인들이 없어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게도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전체 농산물을 보면은 사실 타 시군보다 경기도가 최고 많이 나온답니다, 생산이. 근데 소비지는 또 최고의 소비지를 갖고 있는 서울이라는 우리가 소비지를 갖고 있는데 사실 이런 활용도가 아직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같이 좀 협약을 좀 맺어서
우리 경기도 농산물이 서울시로 다 들어간다면은 뭐 농업인들은 그렇게 팔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뭐 지금까지 시간이 이제 9분,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금방 10분이 금방 지나가요. 9분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그래도 오늘이 이제 첫 시간인데 지금까지도 전국에서 어쨌든 그 민간 로컬로서는 1호 그 엘리트 농부 그 이제 로컬 매장이 예. 그 1호이신데 좀 그 엘리트 농부 로컬 매장에 대해서 뭐 길지 않게 간단하게라도 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고 가시죠.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니까. 아, 네. 예.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엘트 농부 로컬푸드는 열심히 하고 있다. 엘트 농부 로컬푸드는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다. 엘트 농부 로컬푸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전체 전국에 있는 우리 민간 로컬푸드를 힘내서 좀 갔으면 좋겠고요. 어떤 때는 참 힘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단 1호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쓰러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지탱회에 나오고 또 지탱회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이 넘어서 로컬푸드를 좀 하고 있으니까 저희 김포에서도 열심히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매장이 작년에 좀 이전해서 다시 만들어졌는데 조금 찾아오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발걸음 하셔서 엘리트 농부 로컬푸드를 좀 찾아주시면은 한번 오시면은 영원히 오시게 되실 겁니다. 네. 예, 올해가 몇 년 차시죠? 12년 차입니다. 예. 이야, 12년. 머리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두열 소장님. 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캐나다와 일본은 좀 아시겠구나. 뭐 남미 뭐 중동 분들한테 로컬푸드 직매장이 뭐 하는 곳인지, 또 특히나 또 이제 도시에 살고 계시면 로컬푸드 직매장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로컬푸드는 말 그대로 지역에 있는 농민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역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자라는 뭐 그런 기본적인,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지산지수라고 그러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 로컬푸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나는 또 농산물을 먹으면은 훨씬 더 다른 지역보다 건강해진답니다. 왜냐면은 농작물하고 기후가 똑같기 때문에 훨씬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농업인들의 판로를 또 형성을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농산물을 또 공급을 하고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로컬푸드는 지역 농산, 지역 소비하자는 그것이 가장 기본 개념입니다. 예, 지금까지 최장수 대표님의 로컬푸드 뉴스 브리핑 아주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번째 순서로 친환경 농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신소희 김포시 친환경 학교급식 출하의 사무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김포시 친환경 학교급식 출하회에서 사무국장이 아니고 사무장입니다. 사무장을 맡고 있는 그리고 친환경으로 마늘, 수수, 생강 등의 먹거리를 생산해서 학교에서 공급하고 있는 신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 사무장하고 사무국장하고 다르군요. 네, 저희 급식 체계에서 친농연 체계에서 보면 저희 지역 김포시 친환경 연합회가 있고 그 아래 저희가 부속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소속 단체이기 때문에 김포시 친농연의 사무를 맡고 있는 분은 사무국장, 저는 그 하위 단체이기 때문에 사무장으로 직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신소희 사무장님은 친환경 농업 분야를 담당하고 계신데 이제 직접 친환경 농사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푸드플랜 뉴스 농장에서 앞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도해 주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농민들은 항상 바쁘고 그래서 여유롭게 자기를 이야기하거나 설명하는데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투박하고 거칠고 하고 싶은 말만 듣고 하는 사람들로 인식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통도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 시기 때문에 거의 소통 부재의 정점을 찍어서 정말 생산은 생산, 소비는 소비 이게 완전히 양극화되는 상황까지도 요즘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소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나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우리가 다르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소통하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좋은 자리에서 불러주셔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환경 하면 환경을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이유가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한테는 그 환경에 대한 책임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그 과정조차도 친환경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먹는 인큐 호박이라고 하는 예쁜 호박이 있어요. 그 호박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자라는 과정에서 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케이지에 끼워가지고 이걸 자라게 해서 동일한 사이즈를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정 중에서 이게 정말 유기농이고 뭐 친환경일 수는 있는데 키우는 과정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노동자가 노동을 해야 되고 그냥 충분히 자유롭게 키울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이즈나 보기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 케이지를 끼운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소비자의 정신 개선을 좀 해야 돼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날 영양사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야채를 다지거나 할 때 기구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이즈가. 그러면 그 기구에 맞춰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호박이 정말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재배된 거라도 이 모양들이 제각각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기계에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벌어진다고. 그래서 그 인큐 호박 사이즈에 현재 맞춰져서 혹은 당근 사이즈에 맞춰져서 기계들이 있어서 요거를 바뀌게 되면은 그 조리신무사님들이 다 손으로 다지고 이걸 하게 되면 그분들이 또 추가의 노동이나 고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기계 같은 거를 좀 고치고 그러니까 기계 투입구를 바꾼다든지 혹은 뭐 사용하는 이거를 손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곳에서는 그런 쪽의 발주, 그다음에 인큐를 써야 되는 건 인큐 발주 뭐 이런 유통의 문제를 좀 개선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발상을 바꿀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런 거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거죠, 여태까지. 저희 생산자들은 그냥 소비자들이 무식해서 친환경을 몰라 그래서 아직도 인큐를 쓰게 해야 돼라고 했는데 저희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통의 문제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충분히 이해되고 우리도 그런 말 함부로 못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끼우고 비닐 쓰는 거 그게 에너지 자원의 손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바꿔서 조리사 실무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애쓰고 또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단지 호박 따지다가 하루가 끝나는 일은 또 결코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소통하고 그래서 그 답을 찾아가고 이게 작은 힘이에서 점점 그 선순환 먹거리 체계에서 우리가 또 한 몫을 이해해 가는 것이 또 다른 몫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농민들의 입장이나 그리고 다른 분야의 선생님들의 이야기들을 같이 들어서 요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하고 여기 자리하게 됐습니다. 그 앞으로 친환경 농업 그 뉴스를 어떻게 좀 그 보도를 좀 해주실 건지 이제 질문을 했는데 가장 긴 답을 좀 했어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농업에 대한 뉴스는 많아질 거다. 다양하고 예, 그런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번 주는 친환경 뉴스는 좀 어떤 것들이 그 있었나요? 네, 친환경 관련 뉴스 중에서 제가 소속돼 있는 경기도 학교급식 출하회의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1월 8일부터 9일까지 경기도 학교급식에서는 계약 물량에 대한 시군 출하별 물량 배정을 마쳤습니다.
요 시군, 그러니까 경기도 단위의 시군 물량 배정이 끝나게 되면 바로 지역별 배정이 들어가서 농가별로 어느 정도의 생산에 대한 것을 계약할 수 있다. 요거를 나눠주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농가는 받고 이 물량을 배정받아서 작부를 계획을 해서 1년 동안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학교급식은 최우선순위로 경기도에 주거지를 둔 농민이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계약 재배로 우선순위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한겨울이라 농촌은 쉬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지금 물량 배정을 받으면 바로 종자부터 씨앗, 그러니까 모종, 그다음에 영농에 필요한 기구, 그다음에 뭐 하우스 뭐 이런 정비들을 벌써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깥은 영하 10몇 도씩 떨어지는 겨울이지만 벌써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현장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농업인들은 그 일종의 학교가 따로 있는 셈이거든요. 항상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 지역별 농업기술센터라는 그 지역 농업 거점 교육시설이 있는데 여기서 새 영농기술교육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주로 1월, 2월이 농한기이기 때문에 농민들을 모아가지고 그 집체교육 혹은 대면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시절에는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도 거기 유튜브를 통해서 왜냐하면은 감염을 막기 위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 방송을 송출해줘서 제가 듣고 싶으면 전국에 어디거나 다 들을 수 있는 상황까지도 돼서 오히려 코로나 때가 공부하기는 좋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올해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의 농업기술센터에서나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대면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월에서 2월 사이에는 그 각 지역별로 주력 품목에 대한 교육들이 가장 많고 아니면 수요도나 그런 그 경제성이 있는 작물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제 경우 같은 경우는 김포에서 하지 않는 작물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주산단지 교육 그 리스트를 좀 뽑아서 보고 필요하다면 직접 찾아가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게 정말 좋은 게 나라에서 농민들한테 해주는 많은 혜택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무료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 차원이 높은 교육을 상당히 좋은 선생님들을 선별해서 교육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타 지역에 가서 만약에 김포 지역에 사는 제가 경남 어딘가 혹은 제주 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을 듣고 싶어도 직접 찾아가서 들으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대로 된 교육, 농업 교육을 받고 싶다면 이런 기술센터 교육이나 전국 단위의 농업 교육을 찾으셔가지고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신소희 사무장님께서 친환경 뉴스 이제 두 가지를 전해 주셨는데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들 해주시죠. 네, 유튜브를 통해서 교육을 많이 받으신다고 하는 시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주로 듣고 계신 교육이 뭔지 궁금하네요. 유튜브 교육은 이 시즌에 원래 코로나 상황이었을 때 지역별로 했었고요. 지금은 거의 대면 교육으로 전환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서산의 생강교육, 뭐 창녕의 마늘교육, 뭐 이런 데까지도 직접 찾아가거든요. 그리고 요 가까이 있는 강화도의 고구마, 그러니까 각 지역별 자기네 주산 품이는 특산품 같은 경우를 가장 많이 교육을 해주시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지금은 듣고 있고요. 지금 또 재밌는 거는 이 유튜브라는 게 되게 재미있는 매체인 게 쌓여 있잖아요. 그간 코로나 기간 동안 만들었던 자료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만 있다면 그 지역 제가 마늘을 보고 싶으면 영천, 창녕, 목포 뭐 이런 주산단지 기술센터 들어가서 아니면 기술원 들어가서 자료만 검색하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자료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그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생산하는지 네. 뭐 그런 기술적인 교육 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로 농민들은 기술 교육이 중심이 되긴 한데 마케팅 교육도 있고요. 드론 교육도 있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 농민의 트렌드에 맞춰서 교육을 만들어 주시고 그게 그 진행이 되거든요. 네. 좀 내용은 큰데 좀 간단하게 대답을 좀 한번 네. 좀 해주세요. 이제 물량 배정이 이제 끝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물량 배정이라는 거는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 학교급식 시스템이 이제 계약 재배를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건데 이제 계약 재배를 하려면 네. 그 농사 계획이 이제 나와야 되니까 이제 네. 충분히 네. 이제 그런 기간을 고려해서 계약 재배 그 이런 계획이 좀 세워질겠죠. 네. 예. 그러면은 이제 경기도 학교급식의 그 계약 재배 시스템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지. 지금 계약 재배 시스템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경기도는 공공급식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현재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을 통해서 물건이 납품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18개 정도 품목을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그러니까 100 그 요중에서 빠진 게 있기 때문에 110여 개 품목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1년치 살림이 그 연말에 그 나오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각 해마다 각 지역별로 그 이행량이 있고 그 이행량에 따라서 물량을 배정을 기본적으로 해서 그 모든 그러니까 저희가 납품하고 있는 시도 모두가 모여서 실제적으로 그 더하기 빼기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지역별 그 가능한 양들을 나눠주는 형태로 돼서 이게 계약이 요렇게 해서 물량 배정이 끝나고 나면 좀 이따가 삼자 계약이라는 형태의 실질적인 계약서가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서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몇 개 품목에 얼마만큼의 그 물량을 우리가 납품한다 이런 계약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형태를 띠게 되죠. 그러니까 그 도에서는 네. 이제 시군에 이제 출하에 네. 그 회장님들이 참여해서 네, 도 단위에서 이제 시군 물량 배정을 하고 네, 그리고 그러면 시군에 와서는 다시 또 출하에 회의를 해서 네, 거기서 이제 회원 간에 또 이제 물량 네. 배정을 하고 네. 이제 그런 과정이 좀 이렇게 네, 이제 그래서 회원들은 이걸 참여하기 최소한 김포의 경우에는 그 물량 배정을 참석하기 전에 자기 작부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나는 이만큼의 어떤 작물을 이만큼 생산할 수 있어요라고 그런 계획서를 일단 먼저 작성을 해서 내고 그래서 큰 이상이 없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물량들을 받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본인이 생산했던 양이나 이런 거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생산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어요라고 그걸 다 받아줄 수는 없어서 철저하게 자기가 납품했던 품목과 그거의 수량에 대한 것의 검증을 거쳐서 물량을 배정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질문을 한 건 네, 경기도 이 학교급식 시스템이 계약 재배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거의 이제 완벽하게 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이나 다른 도나 이쪽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경기도처럼 이렇게 타이트하게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약 재배하고 이제 그 기획 재배하고 네, 이제 아마 다른 지역에서는 그 기획 재배를 이제 계약 재배로 이렇게 이제 표현은 그렇게 하는데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경기도에서는 10년 넘게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이제 그래서 타 질문을 좀 지역의 드렸습니다. 친환경 농가들이랑 만나보면 가장 친환경 학교급식 납품 농가들을 만나보면 경기도 학교급식 납품 농가라고 하면 제일 많이 부러워하세요. 이렇게 가격 결정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직접 참여를 하거든요. 실제 자기네 품목이 왜 그 가격을 받는지조차 모르고 주는 대로 받는 지역급식이나 이런 것도 많아요. 농민이 그 단계에서 참여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런 것들을 직접 참여해서 결정하고 또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이 체계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경기급식이 아마도
전국에서 급식 생산자 중에서는 가장 좋은 대접을 받는 생산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 질문이 또 있으시군요. 네. 최장수 대표님. 예. 출하에 그 들어가려면은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농민들이? 일단 경기도 학교 급식은 근거리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이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주거지를 두고 경기도의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어야 하는데 친환경 농산물이어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가입이 1순위. 그 다음에 심사를 통해서 그 실제로 생산이 가능하고 제대로 친환경을 하고 있는지를 실제 저희 출하에서 나가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크게 결격사유가 없게 되면 이제 가입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신소희 사무장님의 친환경 농업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다음은 도시농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준 경실련 사무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김포 경실련 사무국장으로 있는 이종준입니다. 이종준 국장님은 김포시 도시농부 학교를 운영하고 계신데 좀 더 자세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김포 경실련은 그 경실련 김포 지부가 이제 정식 명칭이고요. 근데 이제 경실련에서도 농업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GMO 완전 표시제 같은 소비자 운동도 진행하고요. 요즘에는 저희 경실련에서 농지 보존 운동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농지법에 관한 연구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맥락에서 김포 경실련도 조금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다가 이제 도시농부 학교가 제일 시민운동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도시농부 학교를 2011년부터 진행을 했고요. 현재 올해까지 이제 올해 14년째죠. 그래갖고 올해는 제 17기 김포 도시농부 학교를 지금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17기라고 하면 17년이 된 거예요? 초반에 11년부터 13년도까지 3년 동안은 봄 기수, 가을 기수 해갖고 이제 1년에 2기수가 나왔었고요. 그 7기부터는 이제 1년 과정으로 준비를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이게 저희가 도시농부 학교를 하게 된 아주 큰 원인은 사실 시민운동을 할 때 공동체 의식을 좀 담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공동체 의식이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이렇게 개인적인 활동들이 많은데 공동체 의식을 어떻게 담을까 좀 생각을 하다가 그나마 조금 접근하기 쉬운 게 함께 농사를 짓는 육체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택하다 보니까 그 농업 쪽으로 조금 더 깊게 이제 사업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그 도시농업 분야에 대한 뉴스는 그 앞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보도를 좀 해주실 건지 그 계획이 있으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 유튜브 채널을 준비하면서 지인한테도 조금 많이 몇 사람 지금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선은 뭐 전국적인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뭐 뉴스를 조금 검토를 해서 좀 요약해서 조금 알려드릴 생각이고요. 그 외에 제가 그동안 13년 지나면서 가졌던 도시농업에 대한 그 저의 나름의 생각을 조금 많이 표현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좀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아마 구체적으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 그 이종준 국장님을 통해서 그 우리 국민들이 이제 도시농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접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이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주 그 도시농업에 대한 뉴스는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었나요? 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지금 이제 연초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금 이제 사업 계획을 좀 발표를 조금씩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전주에서는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와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센터를 좀
확장을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그 안에 도시농업 관련된 공간을 함께 조성하면서 전주 도시농업 메카로 지금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좀 사업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가까운 용인시 같은 경우는 용인시 그 시민농장 부지에다가 지금 시민들 상대로 분양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쉽게 생각하는 주말농장 같은 개념의 텃밭을 지금 분양을 지금 시작을 했고요. 보통 주말농장 개념이면은 저희가 한 3-4평 정도 이 정도 그 면적을 따지는데 용인시에서 그 3-4평 정도인데 지금 730팀을 739자죠. 요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분양이 730개 그리고 이제 뭐 세 자녀 이상이나 뭐 다문화 가정 이런 그 장애인 가정 이런 특별 분양이 한 49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뭐 단체 분양도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단체 분양도 10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지자체에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분양비가 조금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일반은 2만 원이고 단체는 6만 원. 1년 사용료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어저께 이제 김포시 농업기센터에다 조금 연락을 해봤더니 김포시도 매년 분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위치는 저희 아라대교 밑에 있는 전오리에 있는데 작년까지는 그 부지에서 69자를 분양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100개 정도를 분양한다고 지금 소식을 전해 오더라고요. 근데 아마 작년까지는 이렇게 일반 텃밭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상자 텃밭으로 만들어서 조금 더 도시민들이 농사를 깔끔하게 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좀 진행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지금 전해드렸던 소식들보다 굉장히 좀 화끈한 소식이죠. 부산 기장군에서 도시농업 공원을 만들겠다고 해서 작년 10월에 착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완공을 하겠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름은 철마 도시농업 공원입니다. 기장군 철마면에 위치해 있고요. 공원 안에다가 행복 도시농업센터, 미래농업교육장, 이제 미래농업교육장은 스마트팜 관련된 기술을 연관해서 만든 거고요. 그 생태학습장, 그리고 어린이학습 텃밭, 그리고 치유농업 텃밭 이렇게 구성을 해서 기장군 그 철마면 장전리에다가 이렇게 만들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도시농업 활동하면서 그 도시농업 공원에 대한 관심이 조금 많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지자체는 그 아직까지는 시민 농장 위주로 도시농업을 좀 확장하려고 하는데 그 부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농업 공원은 시민 농장 플러스 조경이 완성된 공원 개념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요. 뭐 자세한 소식은 조금 뭐 이렇게 조감도나 이런 걸 보면은 조금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도 기존에 있는 지자체들의 도시농업 공원보다는 조금 더 완성된 도시농업 공원을 만드는 것 같아요. 현재 그 저희가 이 도시농업 공원 관련된 자료가 이렇게 완성된 게 이렇게 통계가 좀 나와 있는 게 조금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 서울에 보니까 서울에도 한 4군데 정도 도시농업 공원이 있더라고요. 양천 도시농업공원, 관악 도시농업공원, 쌍문동 도시농업공원, 강동구 도시농업공원, 그리고 인천에도 용현 도시농업공원이라고 지금 하나 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도 시흥시의 함줄 도시농업공원, 그리고 고양시의 대화농촌 체험공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쉽게도 김포에는 아직 그 만들어지진 않았고요. 예. 오늘 전할 소식은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입니다. 예. 아이고, 그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김포는 그러면 도시농업 공원에 대한 뭐 계획은 있어요? 김포도 도시농업한 지가 이제 꽤 됐는데.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 왜 없어요? 일단 그동안 저희가 도시농업 활동을 하면서 그 김포시에다가 뭐 여러 차례 걸쳐서
도시농업 공원에 대한 필요성, 이제 시민농 아니면 이제 그거보다 조금 낮은 단계 시민농장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우선은 김포시가 갖고 있는 공공부지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농업이란 주제가 일반 농업하고 조금 부딪히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이게 다른 건 아니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농업이 다양해지는 건 좋지만은 기존에 갖고 있는 기존에 나가고 있는 그 농업인에 대한 예산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좀 우려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러면 이종준 국장님은 그 도시농업을 하면서 예. 그 이제 다른 난 좀 그게 이제 이해가 안 가서 그게 뭐냐면 아니 이제 다른 이제 예산들이 좀 걱정이 돼서 도시농업 공원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같이 뭐 동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데 우선이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농업에 대한 예산은 당연히 농업에 그 사용이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우선은 사회적으로 인식 개선이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도시농업이 농업이라는 인식이 조금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도시농업을 좀 애착을 갖고 많이 추진하는 이유가 소비자, 그러니까 농업이 농산물만 생산하는 그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도 농산물을 알아야지 그 가까운 로컬푸드 운동도 같이 할 수 있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결국에는 소비자가 농산물을 잘 알려고 하면은 체험하고 본인이 가까워 보고 먹어보고 하는 것이 제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농업도 농업의 하나의 기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아직 그 뭐 행정의 이런 쪽에서 특히 이제 김포 쪽 행정은 그런 인식이 행정부 자체의 인식이 조금 미약하더라고요. 그럼 도시농업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들이 이제 소비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소비자들인데 그분들이 직접 농사를 하고 내가 이제 그래서 농사를 한 걸 이제 집에 가서 먹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도시농업에 이제 참여할수록 이 사람들이 나도 생산자다. 아니면은 내가 생산한 것에 대한 뭐 어떤 좀 뭐 뿌듯한 그런 생각을 갖는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은 좀 어때요? 저희가 그 2011년부터 도시농부 학교를 운영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참여했던 인원이 지금 572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분들 중에 수료하신 분이 432명이고요. 근데 이분들이 제일 많이 바뀌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식생활이 일단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본인이 손을 대고 가꾸었기 때문에 이게 애착심도 있지만은 확실히 신선함을 느끼고 맛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좋은 농산물을 찾게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농산물이라는 거는 저희가 수입 농산물 이렇게 오랜 유통 기간을 통해서 들어온 거를 좋은 농산물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더더욱이 지역에 가까울수록 그 유통이 짧은 그리고 신선한 농산물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식에 대해서 이 도시농부들이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농업이 정말 중요한 산업이다. 기본적인 산업이지만 정말 중요한 산업이다. 이런 거를 인식하게끔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이 정말 우리나라 농업을 같이 살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농업이 제대로 조금 더 보편화될 수 있게끔 많은 좀 확장성을 가졌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 이제 도시농업이 이제 처음 이렇게 등장을 했을 때 그 소비자들에게 이제 농업에 대한 이렇게 이제 뭐 홍보나 네. 여러 가지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직접 농사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인식을 갖는다는 거는 이건 굉장한 식생활 교육이기도 해요. 살아있는 식생활 교육. 네, 그렇죠. 네. 지역에 이제 여러 학교 텃밭이나 그 이제 학생들 상대로 텃밭 수업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좀 이렇게 수업을 참여해서 같이 아이들하고 텃밭 농사를 짓다 보면은 놀랄 때가 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본인이 손만 댄 작물인데 그것을 바로 따서 먹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보통 매운 고추를 아이들 잘 못 먹잖아요. 근데 그 매운 고추를 따서 먹더라고요, 그냥. 근데 그런 학생들이 1년의 과정을 딱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식생활이 바뀌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도시농부 학교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그런 교육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 이제 그런 어떤 현장으로서 네. 도시농부 학교가 이제 그런 기능을 좀 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예, 이제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은데 그 시간이 이렇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을 거예요, 그죠? 예, 지금까지 이종준 김포경실련 사무국장님의 도시농업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면 6번째 순서로 모니터링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장성자 전 김포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모니터링 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도에 김포시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2002년도부터 김포시 소비자정보센터에서 소비자 전문 상담사로 시민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소비자 시민 모임 경기지부, 경기 친환경 먹거리 모니터 활동을 했고요. 소비자 시민 모임 김포지부 대표, 김포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모니터링, 김포시 학교 급식 지원센터 모니터링 단장을 맡아서 활동을 하다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장성자 그 단장님은 모니터링 분야를 담당하고 계신데 그 아까 잠깐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마는 뭐 소비자 시민 모임도 막 한 번씩 해서 이제 김포에 만들어 놓고 그리고 김포시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초대 모니터링 단장을 하면서 이제 모니터링에 대한 시스템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모니터링 분야에 대한 뉴스가 좀 기대가 좀 되는데 앞으로 어떤 내용을 좀 어떻게 보도를 해 주실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우리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는 것을 누구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요새 우리 먹거리에는 개인 방송, 또 먹거리 여행, 음식 만드는 방송, 오늘은 뭘 먹지 하고 고민하는 하루가 채워질 정도인 먹는 것에 전념하는 중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 영양제를 한 줌씩 드시는 모습에서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먹거리에 대한 건강을 담보하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먹거리 자립에 대한 고민도 담고 먹거리 생산 과정과 환경과 기후 문제까지 아우르는 먹거리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지 잘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첫째로 먹거리 모니터링은 지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둘째, 먹거리 모니터링은 목적에 부합하게 실제를 담아야 합니다. 대상자, 소비자, 관계자 등 어느 한쪽 또는 모두의 의례적인 홍보성 모니터링은 하나마나한 행동입니다. 셋째, 모니터단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소비자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합니다. 넷째, 포괄적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먹거리 생산과 소비 과정의 자립, 기후 변화 등 지속 가능한 지구촌 시각도 필요합니다. 다섯째, 모니터링의 지속성 또한 중요합니다. 김포시 친환경 학교급식 모니터링은 전국에서 선두주자였지만 지금은 그 맥을 이어가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풀어야 할 숙제고요. 저는 재미와 의미와 의제가 담긴 푸드플랜 뉴스 농장이 되도록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그 모니터링 그 뉴스 분야가 되기를 이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재미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방송 농담입니다. 예. 어쨌든 그 장성자 단장님은 그 이렇게 소규모 활동하고 또 이제 옛날에는 푸른 경기 20일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뭐라고 그러죠? 경기도 이제 의제 활동, 지속 가능 지속 가능. 네. 예. 네. 푸른 경기 20일 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장성자 단장님을 만나서 이제 거기서 활동하다가 집으로 오는 길에 같은 차 타고 오고 이러면서 알게 됐는데 보니까 아주 굉장히 이렇게 뭘 집요하시더라고요. 뭐 하나 딱 물었다 하면은 안 놔 이걸. 그래서 참 이 모니터링을 당하셨던 분들 아마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경기도하고 하면서 그 지마크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런 것들이 이제 김포시에서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데 다른 이제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참 많은 이렇게 영향을 좀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기대를 좀 하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는 그러면 모니터링 뉴스는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었나요? 지금은 모니터링 뉴스가 생산되지 않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거는 없었고요. 오늘은 프랑스 수돗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먹거리 모니터링의 비교 지표 설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12월 6일자에 헤럴드 경제 김수환 기자의 기사와 관련해서 여러 자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비교 지표 설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여러분은 프랑스 수돗물의 높은 음용에 대해서 정보를 접하신 적이 있는지요? 음용률이 75%라고 합니다. 아주 높습니다. 네, 프랑스는 거리 곳곳에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5성급 호텔 로비에도 수도꼭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객실에는 생수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프랑스 도심 야외 수도꼭지에 이불 대고 수돗물을 마시는 시민들, 생수병에 수도꼭지에서 생수를 받아 마시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심심치 않게 우리 방송 매체에도 소개가 됩니다. 음용률이 높다 보니까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정수기 물도 수돗물 음용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음용률이 높은 거죠. 수돗물 음용률이 높다라는 거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 수돗물을 마셔도 되겠구나. 그렇게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지금까지 프랑스 그 수돗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그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 내용을 좀 그것도 준비를 좀 하셨죠? 그럼 우리 수돗물은 어떨까요? 음용률이 왜 낮을까요? 음용률이 낮다는 발표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은 먹기를 꺼려하는 불신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2022년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정수기 보유율이 2020년도 65%, 2021년도 69%, 2022년도에는 70%에 달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수돗물 음용률은 낮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가정에 정수기를 설치하셨겠죠? 아마 지금 2023년에는 80%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예, 그 지금까지 장성자 단장님께서 모니터링 그 뉴스를 전해 주셨는데 좀 이제 학교급식 그 지원센터에서 이제 모니터링 이제 단장을 좀 이렇게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 모니터링을 했던 갔던 어떤 좀 그런 좀 기억이 있으면 좀 잠깐 좀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김포시 학교급식 농산물은 친환경으로 재배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친환경 농가를 방문하다 보면 농가에서 원하는 거는 우린 친환경으로 생산했다. 그래서 가격은 당연히 높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사줘야 한다. 그런 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럴 때 제일 난감하죠. 농가에서의 생각이 너희들이 원하는 거 내가 생산했으니 너희들은 당연히 사줘야 된다.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 그것을 이제 그 소비자한테 어떤 부담으로 얘기를 하실 때 가장 난감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헤매게 되죠. 학교급식 지원센터에서 이제 지역에서 이제 공동 구매하고 하는 뭐 수산물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모니터링을 좀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농민들 말고 친환경 농가들도 많이 했는데 이 학교급식에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 이제 그 공장에 가서도 이제 그 모니터링도 하고 네. 예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모니터링을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뭐 당한다고 그럴까? 그 하는 그 업체분들을 보면 굉장히 난감해들 해요. 이제 모니터링 갈 때 미리 연락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무슨 막 급습하듯이 막 이렇게 이제 가거든요. 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뭐 이유가 좀 이렇게 있나요? 그게? 그거는 생산자인 입장에서 그 이걸 물건을 사줄 소비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적질을 하러 왔구나. 그렇게 먼저 선입견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근데 아까 신소희 우리 그 농업인께서 얘기하셨듯이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복장에서 얘기하듯이 그 생산자의 마음으로 모니터단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방향은 그 대신 소비자적 관점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그게 가장 제가 가장 기본으로 생각했던 자세였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나 또 모니터링을 끝나고도 고민하는 것들.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관점으로 보긴 하지만 생산자 입장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펴보자라는 거. 그런 생각을 갖고 모니터링에 참여했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장성자 단장님의 모니터링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예, 다음은 심층 인터뷰 시간입니다. 푸드플랜 뉴스농장 첫 번째 초대 손님으로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님을 모셨습니다. 송원규 실장님은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여름에서 부소장을 역임하시고 지금은 국회와 농민들을 연결하는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에서 정책실장을 하시면서 전국 먹거리연대 정책위원장을 같이 맡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손님으로 송 박사님을 모신 것은 그동안 전국의 139개 지자체들이 1억에서 3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들여 수립한 푸드플랜 정책이 지금은 어떤 상황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듣기 위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국민들한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농업경제학을 전공을 하고 원래는 농민단체 상근자부터 시작을 해서
연구 활동을 통해서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연구소에서 계속 연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요. 작년부터는 전국 먹거리연대 정책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 푸드플랜 뉴스 농장 첫 번째 그 방송이고 첫 번째 이제 초대 손님이신데 첫 방송에 흔쾌하게 수락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 먼저 푸드플랜을 주제로 유튜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좀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먹거리 정책 아까 이두열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다룬 주제만 해도 출연진이 몇 분 좀 여러 사정으로 빠지셨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방대한 먹거리 정책의 영역을 또 생산과 소비 그리고 전체 먹거리 체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이 먹거리가 땅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식탁에 소비되고 또 폐기되고 순환이 되는 전체 과정을 다루는 정책들을 어떻게 하나하나씩 풀까 사실 되게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오늘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모이셔서 각각 준비하신 뉴스 브리핑을 들어보고 나니까 저도 배우는 점이 많았고요. 앞으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내가 평소에 먹거리를 사서 먹는 거로만 생각하다가 하나씩 그 분야별로 지식과 궁금증이 생기면서 많은 질문들이 쏟아질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본 패널 분들께서 매주 준비하실 내용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거를 앞으로 얼마나 길게 매주 촬영을 하실지도 참 궁금했습니다. 그 우리 패널들이 준비하는 거는 각 분야별로 이제 뉴스를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라서 아마 계속 그 중단은 없을 겁니다. 예,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푸드플랜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제 핵심 정책이었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그 푸드플랜 정책이 끝난 게 아닌데 근데 지금 푸드플랜 정책이 한참 진행이 될 때도 사실은 잘 몰랐는데 지금은 아예 푸드플랜이라는 이 말 자체도 지금은 잘 그 나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 좀 이게 푸드플랜 정책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상황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가야 되는지 이제 같이 우리도 그렇고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같이 이제 공부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간단하게 그 좀 이렇게 좀 설명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들을 이제 질의응답하는 식으로 이렇게 풀어가면 오히려 더 푸드플랜에 대한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말씀을 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2017년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푸드플랜 뉴스농장 이 표현 그대로 푸드플랜을 국가와 각 지자체별로 수립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국정과제로서 시작이 되었고요. 처음에 이제 선도지자체라는 명칭으로 아직 그 지자체 행정 공무원들조차도 되게 생소하던 시절에는 먼저 하겠다라고 나서는 지자체들부터 정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가장 그 시작은 사실 전주시에서 2015년도에 전주시 푸드플랜이라는 것을 연구 용역을 통해서 좀 내용을 진행시킨 바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지역에서 먹거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종합적인 계획으로 만드는 데서 그게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광역 단위에서는 서울에서는 먹거리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진 바가 있고요. 지금 이제 간단하게 수치를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226개 기초 시군구 지자체가 있고요. 17개의 광역 시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일정하게 그 생산 소비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159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금은 지역 먹거리 지수라고 하는 걸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들도 당연히 먹거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만 일단 정책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체계는 15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공식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나머지 특별시나 이런 곳들은 이제 별도로 지금 시범사업 단계로서 이제 먹거리 지수라는 걸 평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이 자료 자체를 제출하지 않는 지자체가 60개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진행된 먹거리 지수 조사에서는 27개 지자체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즉 159개 중에 27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모두 이 계획과 관련한 무언가를 진행하고 있고 우리도 이걸 하고 있으니까 평가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지표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금 소장님께서 뭔가 현 정부가 되고 나서 푸드플랜이라는 용어도 잘 안 들리고 조금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지자체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건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정치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지자체들은 이게 국정과제였기 때문에 오히려 소극적이었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작한 지자체들은 계속 가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색깔과 정치적 색깔과 맞지 않았던 지자체들이 최근에 오히려 열심히 하고 이제 자료를 제출하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이 흐름이 끊기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이 지자체들에 대한 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패키지 사업과 같은 정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전 정부와 지금 정부의 기조가 좀 다른 것이 저의 입장에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 보자면 앞으로는 힘이 있는 민간의 힘이 있는 그런 지자체들은 행정과 민간이 좀 균형을 맞추면서 기존처럼 가기도 하겠지만 다수의 지자체들에서는 아마 행정 주도형으로 일정하게 지자체가 입김이 더 강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지역 먹거리 계획 푸드플랜이라는 것이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최근에 좀 하고 있고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제 이 뉴스 농장이 지향하는 민간과 행정이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지역 단위의 먹거리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모델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까라고 하는 것들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22년 말까지 100개 지자체의 푸드플랜을 수립한다는 게 목표였는데 그게 이제 139개로 늘어났다고 그래요. 이거는 왜 그랬는지 그거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지자체들의 반응이 상당히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더 적극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초기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경쟁적으로 만드는 이제 농협도 만들고 엘리트 농부처럼 민간이 주체가 되는 직매장도 만들고 이런 것들부터 그냥 사업적인 성과로만 바라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이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을 행정도 이해하고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시민사회 또 학교 공공급식의 영역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먹거리 돌봄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부터 우리 아이들까지 혹은 우리 지역사회의 약자들의 집단들에 대한 취약 집단에 대한 먹거리 돌봄까지 많이 확장이 됐는데 이것이 그만큼 할 수 있는 일이 많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행정 공무원과 우리 시민들이 함께 이해한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 또 최근에는 특히 외국에서 더 많이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기후 위기라고 하는 상당히 우리 인류를 위협하는 문제 속에서 먹거리가 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높아지면서 외국 지자체들과 시민사회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먹거리 계획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도 높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주 이게 푸드플랜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예, 뭐 그것은 이제 저의 기대를 많이 섞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오늘 말씀하신 패널 분들께서도 아마 각 분야별로 앞으로 성과도 있지만 어떤 문제점과 한계가 있었는지도 같이 논의를 하실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좋은 모습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곳에서는 또 행정의 횡포도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시민사회가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먹거리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에 대한 것은 상당히 빠르게 인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을 좀 하실 때 그 민간의 힘이 좀 이렇게 강력하게 작용하는 데는 그 푸드 플랜이 이제 이렇게 지속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아마 행정 주도로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그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농업 정책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일 텐데 거의 뭐 이렇게 행정 주도로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되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생산자나 소비자들이 이렇게 이제 소외되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푸드 플랜 정책을 입안을 하면서 이 거버넌스라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푸드 플랜을 추진하는 주체와 그 이제 동력으로 이렇게 봤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버넌스라는 거를 좀 이렇게 강조를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푸드 플랜 계획 안에서는 이제 뭐 먹거리 위원회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얘기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 이제 행정 중심으로 좀 이렇게 이제 진행될 우려가 이렇게 많고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동안에 이제 푸드 플랜을 추진해 왔던 어떤 민간 조직이나 그 이렇게 이제 시민들한테 좀 이렇게 좀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그런 말씀 좀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2017년부터 하면 상당 기간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아마 로컬푸드 직매당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고 이제 실제로 뭐 여러 가지 결과에서는 나타나고 있고 하지만 이런 것이 푸드 플랜 혹은 이제 지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안에 하나의 조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3조의 3항에 보면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 먹거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푸드 플랜이 아예 법안에 명시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국민들 중에 몇 %나 이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진되어 있다는 걸 알까라고 생각해 보면 상당히 비율이 낮을 겁니다. 이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버넌스, 지역 먹거리 위원회라고 하는 그 민간과 행정이 같이 함께하는 그런 거버넌스 구조 안에도 사실은 먹거리 아주 관심이 높은 생협 활동가분이라든지 농민단체 장님이라든지 혹은 뭐 이 정책을 다루는 전문가라든지 사실은 우리 영역을 잘 아는 분들, 소위 얘기해서 선수들만 들어가는 거지 일반 시민들이 들어오는 그런 체계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생소할 수밖에 아직은 없는 상태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뭐 외국의 사례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종종 나타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예전에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이제 주민들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고 이런 방식으로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는데 이런 곳에서도 먹거리 정책, 우리 지역에 필요한 먹거리 정책은 뭘까? 어르신들에 대해서 어떤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게 필요할까? 아니면 아까 이 청양 사례에서 나온 것처럼 삼찬 그 배달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직접 논의하고 정책으로 제안하고 그 정책이 채택되고 거기에 예산이 배정되는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게 될 거라고 저는 이제 기대를 합니다. 물론 그 속도라는 면에서 빨리 가는 곳이 있고 다른 곳들은 대다수가 그런 형태로 나아가는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과정으로 점점 나아가다 보면 이게 내 문제고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해하는 과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행정 중심으로 돼왔던 이런 정책을 그 민관 거버넌스가 이제 정책의 이제 주체가 되면서 그래서 이 푸드 플랜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만 우리가 생각했던 푸드 플랜이 실현이 될 것인데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건 아마 행정 주도로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될 것이다. 좀 이렇게 좀 전망을 좀 하셨는데 좀 그러면 그 같이 이제 푸드 플랜에 같이 이제 시작하고 참여해 왔던 그런 그 민간 진영에서는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사실은 애초에 이 푸드 플랜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정책들하고는 다르게 위에서 기획하고 예산을 내리면 아래에선 실행하는 그런 일방적인 하향식으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정책과는 기존의 정책들과 좀 달랐는데요. 그래서 농식품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서조차도 이거를 수립할 때는 먹거리위원회라는 걸 꼭 소집을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시민사회 함께 논의를 해라. 시민들의 참여를 반드시 같이 해야지만 우리도 지원을 할 것이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도 익숙하지 않고 행정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좀 어려운 점들을 겪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시점이 우리들의 다양한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학교급식, 공공급식, 또 식생활 모니터링, 생산자들이 참여하는 또 친환경 농업이 더 확대되는 우리 로컬푸드 안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로컬푸드 직매장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더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 정책들을 설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행정보다는 우리가 상상하고 그게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행정을 설득하고 이끌어 나가는 방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에 돌봄이 필요한 다양한 집단이 있고 그 돌봄이 필요한 집단들은 여러 문제들을 겪는데 일자리가 없다든지 주거가 불안정하다든지 뭐 건강이 안 좋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러한 분들의 돌봄 속에 항상 결합되는 게 바로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먹거리와 돌봄을 연계하는 게 큰 관심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옥천군에서는 최근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 모든 면 단위에서 이 먹거리로 돌봄을 하는 다양한 형태의 식당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당은 농번기에 농민들을 위한 식당으로서 농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도 있고 어떤 지역에는 아이들이 농촌 지역에서 돌봄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돌봄을 하는 그런 전문 집단에서 기관에서 식당을 운영하기도 하고 청년들이 식당을 운영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면마다 식당을 구성해서 이것을 지역 먹거리 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가려고 하고요. 이게 예산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럼 예산을 어떻게 할까? 행정에게도 요구하지만 우리 요즘에 하고 있는 기부 형태라는 것들을 또 도입을 해서 그 식당의 재원으로 마련할 그런 다양한 고민들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민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먹거리 계획, 정책은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구성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의 먹거리 계획 속에 녹여내는 방식으로 저는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상당히 생각이 경직되어 있는 공무원들과 함께 풀어나가면서도 시민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누가 보여준 적도 없고 아직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많은 여기 계신 또 특히 지역사회의 핵심 활동가분들이 같이 구상을 해나가면서 시민들과 같이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는 방식으로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고민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농번기 때 이제 그 식당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건 어떤 뭐 그 공공급식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그 식당 자체를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한다는 건지. 그러니까 그 이제 이제 농민들은 거기 가서 사 먹고 뭐 이런 거. 네네. 식당 자체가 없으니까. 그것 자체도 이제 그 설계가 혹은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방식으로든 행정에서 재원의 일부든 전체를 부담하는 방식이 되면
그거 자체가 말 그대로 공공급식이 되는 거고요. 근데 행정에서 그거를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을 테니까 그것을 지역사회에서 다른 기부나 혹은 직접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일부 식비를 내는 방식으로 해서 가게 되면 그냥 마을 식당의 형태인데 그게 나중에 공공급식을 발전을 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딱 정해서 놓고 시작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행만 가능하다면 다양한 사업을 해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푸드 플랜 하면 아까 이제 뭐 지자체 얘기도 했지만 이제 그 지역 푸드 플랜들을 이렇게 네. 이제 수립해 가고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푸드 플랜 이제 국가 이제 그 용역도 하고 뭐 네. 그랬었단 말이죠. 그럼 지금 국가 차원의 국가 푸드 플랜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네.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푸드 플랜과 지역 푸드 플랜의 두 개의 축으로 가겠다라고 애초에 국정과제에선 발표가 됐었는데요. 국가 푸드 플랜은 연구 용역만 몇 차례 진행된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는 푸드 플랜 혹은 먹거리 종합계획이라든지 국가 먹거리 전략과 같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념에서의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1년도 9월 달에 정부가 국가 식량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그 국가 식량 계획에는 자급률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이 지역 단위의 푸드 플랜을 더욱더 활성화해가지고 이런 먹거리 문제를 지역 단위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키우고 로컬 푸드도 활성화한다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담은 것이 지금까지 국가 푸드 플랜에서는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에도 지역 먹거리 계획만 법에 들어가 있지 국가의 계획은 지금 우리나라의 법률상에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는 저희 먹거리 연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국가의 먹거리 계획 혹은 먹거리 전략까지도 수립하는 근거를 법에 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먹거리 기본 법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요. 일단 먹거리 기본 법안이 국회까지는 들어갔습니다. 지금 국회 3개의 먹거리 기본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고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 지금 배정까지는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21대 국회 안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 푸드 플랜을 이렇게 이제 수립하고 용역을 마치고 이제 지역 푸드 플랜을 수립하고 하면 거기 이제 그 시스템이 이제 나오잖아요. 뭐 네. 먹거리 위원회도 네. 있고 먹거리 위원회 분과는 어떻게 설치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거를 추진하기 위한 뭐 조례를 개정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는 뭐 한참 뭐 얘기가 될 때는 뭐 그 먹거리 위원회를 뭐 총리 산하에 두니 뭐 어쩌니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럼 지금은 국가 푸드 플랜에는 그런 계획 같은 거는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국가 식량 계획에 지역 먹거리 계획을 활성화한다는 것 외에 국가 차원에서 뭘 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상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기본 법안 이 먹거리 기본 법안 안에 말씀하신 대로 국무총리 산하의 부처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처별로 먹거리들이 다 정책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 발의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법이 통과된 거기 때문에 국가가 따라야 되는 거라서 그렇게 가게 되겠지만 법 통과 이전에는 아직까지는 국가 차원에서는 이것을 실행하거나 국가 단위의 계획을 수립할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당연히 이제 푸드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뭐 예산도 없을 것이고 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제 그 농업농촌 기본법에 네. 그 이제 지역에서 지자체가 푸드 플랜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조항이 있다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은 그 조항에 따라서 예산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이렇게 만들어진 건지 그 설명 좀 해주시죠. 네네. 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안에 시장, 군수, 구청장, 즉 지자체장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먹거리 정책에 대해서 지역 먹거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것에 대해서 국가도 예산을 통해서 지원할 수가 있고 지자체도 그거를 수립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만드는 근거로서 그 조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푸드 플랜 정책을 쭉 진행을 해 오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규결된 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지자체의 농어농촌기본법에 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 예. 일단은 이제 우리 상황이 이제 그 정도 상황에 있다는 걸로 좀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푸드 플랜이라는 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를 한다고 하니까 좀 굉장히 전부 다들 걱정들 많이 하고 하는데 좀 송 박사님께서 좀 격려의 말씀 좀 한 말씀 좀 해주시고 마무리하죠. 네. 아까 패널 한 분 한 분이 직접 준비한 이슈와 우리 지역 이야기로 다 채워주시는 것을 아주 감명 깊게 봤는데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중앙 정부나 어쨌든 지역 정부, 지방 정부에서 그 큰 계획을 수립하는 연구 용역이라든지 이런 큰 이야기들만을 다루는 연구자여서 제 얘기는 사실 되게 재미없게 들리실 수밖에 없고요. 뭐 제가 재미없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까 패널 분들이 채워주신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 지역에서 이런 방식으로 추진을 해봤는데 어떤 건 잘 되고 어떤 건 안 되더라.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한번 해볼 만한 거리더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뤄 나가시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과정들 속에서 경기도나 김포 혹은 유사한 다른 지역에서 시도해볼 만한 다양한 사례나 아이디어들이 발굴이 되고 검증이 되는 과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그냥 가볍게 저의 오늘 들으면서 아이디어 같은 거를 말씀을 드려보면 찾아보면 진짜 먹거리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녹아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주제들 중에 하나를 보면 유보통합 문제, 특히 유보통합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온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분들이 정치하는 엄마들이 최근에도 계속 이 유보통합과 이 어린이집, 유치원 간의 급식 격차, 또 지역들 간의 급식비 격차 이런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먹거리 연대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현안들을 가지고 그 활동하시는 분들과 더 아이디어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사례로서 청년들도 요즘 먹거리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편의점 먹거리라든지 혹은 먹거리 끼니조차를 챙기지 못하는 그러한 아직 그 일자리로 진입하지 못한 다양한 청년들의 먹거리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또 그런 고민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발굴이 되어갈 거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점점 이 이야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시청자로서 또 직접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시민 한 분 한 분으로서 여기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풀어놔 주시면 자연스럽게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한 번쯤 출연하자, 나 좀 출연하게 해달라, 나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라고 하는 분들도 정말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송원규 농정전환 실천 네트워크 정책실장님으로부터 푸드플랜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하는지를 이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좀 이렇게 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송원규 박사님에게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모두 걱정들 많으셨는데 오늘 첫 방송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예, 그동안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 안정적인 그 촬영을 위해서 직접 스튜디오를 만들고
이후 영상 편집까지 담당해 주실 최영식 별미디어 대표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푸드플랜 뉴스농장 고정 패널 제의에 흔쾌히 수락해 주시고 1월 5일 준비 모임, 1월 12일 워크숍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면서 곧바로 촬영을 시작하자는 결의를 해주신 학교급식 분야, 공군급식 분야, 로컬푸드 분야, 친환경 농업 분야, 도시농업 분야, 모니터링 분야, 식생활 교육 분야, 거버넌스 분야 등 8분의 고정 패널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긴장되고 생각대로 잘 되지 않겠지만 머지않아 자신의 특성이 살아나는 방송 전문가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색한 첫 방송을 보시고 실망하지 말고 점점 더 멋진 방송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첫 번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